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부는 나라 살림을 꾸리는데요. 정부가 많은 일을 하려면 재정이 튼튼해야 할 것이고요. 드디어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증세 논쟁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세 이번 주 상당히 핫 이슈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대한민국 0.008% 증세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일단은 세금을 더 낸다는 게 지금 극소수에 한정된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세금 문제 참 민감한 문제죠. 예, 세금이 경제 문제가 아니고요. 네. 고도로 이제 정치적인 문제죠. 세금 때문에 혁명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삼정문란 때문에 여러 가지 밀란이 일어났고요. 미국의 독립전쟁도 그 인지조례라는 세금 문제로 촉발이 됐던 그런 문제죠. 국가의 재정을 활용을 해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 이런 재정 정책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 재원은 이제 역시 국민들한테 걷는 세금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금을 깎아주면 경제가 살고 성장률이 올라가고 그러면 또 세수도 늘어나고 이렇게 선순환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걸로요. 그냥 세금만 깎아주고 주주 배당만 많이 하고 사내 유보금만 쌓고 경제 성장 없고 고용률도 안 올라가고 지금 악순환에 빠져 있죠. 이걸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되돌려야 하는데 그 고리 중에 하나를 이제 증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굉장히 회자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 왕창 깎아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뭔가 복지 정책 여러 개를 펴는 것 같았지만 어떻게 세금을 깎아주고 없는 돈을 어떻게 복지하냐. 그래서 이제 나온 말이 증세 없는 복지였는데 박근혜 정부 1년 정도 지난 다음인가요? 그때 국가미래연구원장 김광두 이제 최근에 문재인 캠프로 대선 때 넘어갔었죠. 그 양반은 인터뷰를 했었을 때 했던 말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제 사실상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멘토였던 김광두 원장이 박근혜 정부 1년 만에 이제 선언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그 이듬해 나온 게 이제 담배세 인상론이었던 거죠. 이제 아무리 봐도 박근혜 정부도 없는 돈으로 살림을 빠듯하게 가계부 잘 써서 운영해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50원 깎든 100원 깎든 콩나물 값은 오르는데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담배세 인상이었고 근데 이제 그때 문제가 결국에는 왜 서민들이 주로 많이 피우는 담배값만 편하게 하면 간접세죠. 간접세죠. 예, 편하게 아주 편한 조세 저항을 누를 수 있는 아주 편한 방법으로 세수를 올리느냐 이 논란이 있었고 그때가 이제 민주당은 이제 반대를 했던 거고요. 그게 이제 고스란히 지금 다시 그때 니들은 반대해놓고서 왜 우리가 내리자고 하니 또 반대하느냐 이제 이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부나 하여튼 세금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국정 과제 발표를 하면서 재원 마련 대책이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바로 이제 여당에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 핀셋 증세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부는 아주 반기면서 이걸 받아가지고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사실상 좀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글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좀 손발이 안 맞은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증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전에 후보 시절에 굉장히 좀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다른 수단들을 다 써보고 정 안 되면 마지막에 증세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 태도였고요. 경제부총리죠. 김동연 부총리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런 세금에 대한 생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명목세율을 올리는 일은 없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왜 이 기류가 바뀌었는지 아직도 지금 정확히 규명은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들한테 좀 따로 취재를 해보니까 이 정부 관료들하고는 잘 얘기가 안 돼 있었던 건 틀림없는 것 같고요. 추미애 대표가 이걸 혼자 꺼낸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좀 당에서 이런 주장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받았다는 거고요. 그걸 추미애 대표가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청와대 안에서 누가 갑자기 그럼 증세 카드를 던지는 게 좋겠다라고 결심 내지 결정을 했겠느냐.
장하성 정책실장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좀 결정을 그렇게 한 것 같다라고 지금 정책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밀고 가기 이제 어려운 문제거든요. 일단 방향을 대통령이 결정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경제부총리도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런 장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단순히 그냥 당에서 그냥 덜컥 제기해서 이렇게 된 거는 아니고요. 대통령이 이제 결심을 해서 당에 역할을 맡긴 지금 이런 순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증세 얘기가 나온 걸 좀 되짚어 보면 사실은 굉장히 좀 황당했죠. 왜냐하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뭐 발표할 때 100대 과제 뭐 할 때만 해도 사실 증세 방안이나 증세에 대한 구상 방향 같은 거 전혀 나오지 않았었는데 바로 다음 날 갑자기 증세 요구하니까 뭐 맞다 다시 청와대에서 받고 근데 그 이전에 김동연 부총리도 아예 뭐 저 증세 없을 것처럼 해놓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령탑 경제부총리도 모르는 증세가 이 뒤에서 막 이루어지더니 갑자기 딱 나온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이 완전히 급반전된 거라 이게 사실은 증세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전쟁도 날 정도로 혁명이 일어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정치적으로 문제고 세계 어느 나라든 뭐 일본도 그렇고 과거 사례 보면은 증세 얘기나 뭐 저 증세 꺼냈다가 다음 선거에서 이긴 정부가 없습니다. 거의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부터 했다. 아마도 보면은 뭐 만약에 그런 선거라는 측면을 보면은 내년 지방선거 아직 1년 남았고 총선은 3년 남았고 대선은 아직도 한 4년, 5년 남았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러 가지 평가받을 수 있는 저 정치적 이 기간을 피해서 아마 초반에 뭔가 꺼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결단인 걸로 그렇게 네. 해석이 됩니다. 지금 지지율이 국정수행 지지도가 이제 70% 후반에서 80% 중간에 있는데 지금 아니면 증세는 일단 이제 물꼬를 터놓는 게 중요한데 일단 여기서 시작을 해놓는 것이 좋겠다. 아마 이렇게 정치적인 대통령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정부 입장이 갑자기 근데 이게 바뀐 것 보면 같습니다.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증세가 자꾸 본인의 말 때문에 좀 시비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담배세 인상 같은 경우는 무슨 뭐 대선 기간 때는 뭐 내리자고 했던 거 아니냐 본인이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러고 최근에 저 증세 얘기 다시 꺼내면서 물꼬를 트면서 스스로 물꼬를 닫은 멘트가 또 있거든요. 앞으로 5년 동안 자기 재임 기간 동안 뭐 한마디로 다른 증세는 없다는 식으로 뭔가 이 초고속지자나 저 초대기업들에 대한 증세 정도 부자 증세만 이제 거론을 했는데 사실 지금 이걸로 얻을 수 있는 세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4조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근데 지금 178조 원 그 전체 공약을 따지면 그 정도 재원이고 앞으로 세수 증대와 세출 조정을 해서 어떻게든 그걸 채우겠다는 구상인데 뭐 재정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복지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그리고 애초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저 세제 자체가 굉장히 좀 왜곡돼 있고 좀 충돌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불균등한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그걸 큰 틀에서 전체 세제 개편안을 만들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딱 저 문재인 대통령이 요것만 하고 0.0008%인가요?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른바 뭐 어떤 세금의 불균형 문제를 갖다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방금 그 세제 개편 방향, 핀셋 증세 이 부분은 좀 잘못됐다라는 비판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정치적으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요. 이른바 이제 보수 성향의 언론사 논객들이 이런 식의 즉흥적인 증세는 안 된다라고 이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배경에는 사실 무조건 세금을 올리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결국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좀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조세감면 제도를 조정한다든가 세원을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돈을 내는 사람들은 현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좀 쉽게 얘기해서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쪽에서는 이 전문성과 어떤 신중론을 자꾸 들이대면서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증세를 해야지 이런 식의 즉흥적이고 마구잡이 증세를 해줘야 되겠느냐 하면서 괄호 열고 사실은 세금 올리지 마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증세는 굉장히 그 고도의 경제 정책적인 계획과 뭐 이런 게 필요하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결단과
국민적인 어떤 합의가 이제 필요한 대목인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과 자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배경으로 어떤 전격적인 결심을 한 걸로 그렇게 읽히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평가될지 결론적으로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증세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게 될지 이건 또 이제 약간 별개 차원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면 이게 스스로 또 뭔가 좀 나중에 발목을 잡힐 수 있는 말을 해버리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열어두거나 아니면 애매모호하게 가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굳이 뭔가 이번 이 증세가 사실상 뭔가 마지막 증세인 것처럼 자기 임기 동안에 뭔가 이런 암시를 주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세율을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박근혜 정부 때도 이제 연말정산 문제를 가지고 약간 파동 비슷하게 났었는데 정부에서 세율을 건드리지 않고도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당장 증세를 한다고 하니까 동요할 수 있는 민심,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더 나간 측면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이제 재정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이제 세금을 좀 더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작년 재작년 최근 이제 박근혜 정부 이어지면서 세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이런 178조 원이나 아니면은 앞으로 세제 관련된 재정들이 사실 지금 현재 세수 흐름을 가지고 뭔가 판단을 했을 텐데 전문가들이.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이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세수가 더 해마다 매번 잘 거칠 거라는 전망도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단순히 어떤 현재 세수 기조나 아니면 세출 조정 정도로만 해서 뭔가 5년간의 어떤 큰 재정 정책을 갖다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좀 증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이른바 그 낙수 효과로 인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파탄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집권을 한 겁니다.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수 경제학자들이 공격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 소득주도 성장론의 여러 가지 고리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증세 문제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고 최저임금도 들어있는 거죠. 증세 자체가 어떻게 정부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그 로드맵을 보면 조세 재정개혁위원회를 이제 설치를 해서 거기서 조세 개혁을 완수를 하겠다. 그게 아마 원래 예정대로라면 내년 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여지를 없애긴 했지만 아마 이런 위원회 형식으로 해서 조세 개혁은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건 또 그거대로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겠죠. 지금 이 좀 정치적으로 본다면 정치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증세 이슈를 가지고 추미애 대표가 상당히 좀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리 사과 사건으로 상당히 스타일을 구겼는데 이번 어쨌든 그 증세라는 용기 있는 어떤 그 이슈 제안, 아젠다 세팅에 있어서 추미애 대표가 이제 총대를 맨 그런 이제 형국이어서 상당히 좀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인 존재감을 확보하는 주요 이슈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인 부담을 추미애 대표가 좀 덜어준 측면이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얘기 이제 대통령이나 정부 관료들은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집권 초기에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제안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주 적절하게 역할 분담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한 가지 걱정이 3억 원에서 5억 원 구간의 소득세율도 38%에서 40%로 인상하자 이렇게 한 발 더 나간 제안을 했는데 이게 과연 청와대하고 조율된 건지 아직 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내친 김에 좀 더 이렇게 해놓고 이걸 다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좀 수습하는 쪽으로 쓰려는 건지 그게 아니고 추미애 대표가 어떤 정치적인 욕심을 가지고 과거에 있던 어떤 정세 카드 중에 하나를 좀 더 욕심을 내서 지금 뽑은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상당히 놀라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세법 개정안 발표될 때 그 상황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건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담배세를 인하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담배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정권에서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뭔 얘기죠? 자기네들이 올려놓고 이게 내린다는 게? 그러니까 2014년에 한참 논란이 돼서 결국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복지 없는 증세 이 부분 하다가 이제 손실은 간접세 올리는 방안 중에 하나로 담배세 인상을 꺼냈었죠. 이제 2,500원에서 2,000원으로 이제 4,500원 한갑에. 근데 이게 그때 이제 명분은 저거였죠.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아주 좋은 목적이었고, 그때 이제 그 추정치가 2,000원을 올리면은 담배 소비가 한 34% 정도 줄 것이다. 뭐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불거진 게 결국은 이제 이 여당, 정부 여당의 증세론에 맞서서 어떤 저 서민 감사라는 이제 이 딱지를 붙여서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데, 자유한국당은 그런 거죠. 이제 홍준표가 지금 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시절에 이미 담배세 인하를 주장해 왔고 공약이었다. 그리고 이거 지금 그 이후에도 정부 여당에서 증세 꺼내기 전에 한 달 7월 초쯤에 이미 우리 저 당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담배세 인하 추진한다 밝혔었다. 실제로 밝혔었고요. 그래서 전혀 이 어떤 저 정부 여당의 증세를 상쇄시키거나 아니면 맞불을 놓아서 서민 감세라는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거 한다거나 이건 전혀 아니고 원래 우리의 약속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이제 다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 저 세금에 대해 원래 저 경기를 일으키는 게 보수 정당, 미국 공화당 같은 경우가 이제 상식적으로 저 소득 뭐 상속세를 데스텍스라 그래고 사망세라고 매번 딱지를 붙여서 대선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부시 대통령 시절부터 뭐 죽을 때까지 따라붙는 세금 뭐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공포심을 자극하고 찐득이 같은 이런 걸로 세금을 몰아가는데, 근데 불구하고 담배세를 올렸을 때 그 2년 전에 민주당은 그랬었죠. 이 법인세나 이런 것부터 다시 돌려놓고 아니면은 좀 더 저 나간 사람들은 그래 이번 기회에 어쨌든 저 워낙 면세점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 누구든지 세금을 낸다는 개념으로 담배세 인상 오케이. 그럼 다만 저 부유층이나 고소득자나 법인세도 다 같이 다시 원상회복시키 올려라. 이 논의를 함께하자. 이거였었는데 그 부분이 없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정치적 상황이 이제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어떤 좀 맞불 형식으로 이제 지금 증세에 맞서서 서민 감사라고 딱지를 붙이고 나오는데요. 뭐 재밌습니다. 지금 뭐 법안은 이미 나왔고요. 저 담배세 인하, 지방세 관련 법안이죠. 그 윤한홍 의원이라고 지금 홍준표 대표의 측근입니다. 저 MB 청와대에 있다. 원래 서울시 공무원하다가 MB 청와대 갔다가 저 홍준표 지사가 경남도지사 하던 시절에 저 경남 정무 부지사인가요? 그걸 맡았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저 대선 기간이나 전당대회 때도 굉장히 저 측근으로 분류가 됐던 사람인데, 어쨌든 뭐 형식적으로는 윤한홍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이제 재밌는 건 윤한홍 의원은 7년 전에 담배를 끊었대요. 건강이 안 좋아서. 그리고 이 대표 발의에 참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조훈현 국수죠. 이 바둑고수. 골초 아닙니까? 골초. 20년 전에 그 양반도 끊었습니다. 20년 전에 끊었다고요? 20년 전에 금연초 광고도 나왔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끊었던 분들이 지금 다 담배 끊는 분들이 지금 담배세 인하 법안에 지금 서명을 해서 아주 재밌네요. 이 담배값 관련해서는 사실 약간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2014년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뛸 때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사실 여당에서 이게 야당에 던진 협상용이었습니다. 이렇게 4,500원으로 올리겠다고 제안을 하면 야당이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해서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면 한 3,500원 정도로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야 간의 어떤 손발이 잘 안 맞았던 거죠. 야당이 그냥 알았다 그냥 올려라. 이렇게 해서 이제 4,500원으로 올랐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협상에 참여했던 여당 쪽 사람들이 좀 굉장히 당황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단 올라갔으면 끝난 겁니다. 그렇죠. 지금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값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법안 나온 게 가결될 가능성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담배값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증세를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오히려 세금을 좀 서민들을 위해서 깎겠다라고 어떤 그 정치적인 차별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들고 나온 건데 너무 속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 겁니다. 담배 안 피는 사람이 더 많고요. 이분들은 담배값 내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법안 다른 정당에서 찬성할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담배값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담배세 인하에 좀 자기네들도 좀 뭔가 논리가 필요하니까 한 게, 사실은 뭐 그때는 국민건강 증진을 내세웠지만 실제는 뭐 지금 생각하면 뭐 증세 효과 노린 거 맞다 인정하는 이제 분위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되는 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것도 있었는데 그게 지금
계속해서 초반에 잠시 저 흡연율 떨어졌다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담배값 인상 효과가 사라졌다. 건강과 관련한. 그래서 아마 지금 89%인가요? 뭐 이제까지 저 담배세 올리기 전 흡연율보다는 89% 정도까지 올라왔대요. 조금. 근데 여전히 그래도 효과는 있다는 거죠. 아직 10몇 프로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 청소년 흡연율 중요한데 그게 담배세 인상한 뒤로 뭐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저 효과는 여전히 있고 그리고 지금 4,500원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게 OECD 국가 따지면 여전히 낮은 수준의 굉장히 낮은 수준의 담배값이고 우리나라 담배값 뭐 인하된 적 없다고 하셨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담배값이 떨어진 적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 그래서 어쨌든 좀 자유한국당이 조금 좀 부끄러운데 어쨌든 저 자유한국당은 언제나 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걸 열심히 논리적으로 잘 주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 2년 전에 담배세 인상 논의에 참여했던 자유한국당 의원 좀 얘기를 들어봤더니 거기는 이번에 자기는 안 될 것 같은데 다만 아까 3,500원 얘기하셨죠. 이게 어쨌든 저 서민 증세라는 부분이나 실제 담배를 피우는 계층 이쪽도 어쨌든 뭐 20% 30% 된다고 쳤을 때 이걸 여당이 무시하기 힘들 거다. 그래서 만약에 좀 계속 뭔가 와글와글 논란이 된다면 2,000원 안에서 그러니까 2,500원과 4,500원 사이 정도 3,500원 선에서 뭐 타협이면 타협 이 정도로 정부 여당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정말로 저 국민 건강이나 아니면 세수나 이런 부분에 역행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짜놓은 지금 현 올해 예산이지만 뭐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 예산이나 재정도 담배 세수 증가는 5조 원을 갖다 바탕으로 지금 다 구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서는 저 김세현 정책위 의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어쨌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강력하게 추구해야 되는 보수 정당이라는 자유한국당에서 어떻게 이미 저 5조 원으로 딱 짜여 있는 국가 재정을 갖다 순식간에 저 펑크를 내려고 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게 사실 상식적으로 맞죠. 지금 어쨌든 국가 세수에서 5조 원이 갑자기 허공으로 떠버린다면 그걸 어떻게 조정을 하고 그 5조 원으로 맞춰져 있던 저 예산들은 또 어떤 식으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지금 게 없는 거죠. 실현성이 떨어지지만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 지지율이 너무 또 낮으니까 흡연자들의 지지율이라도 좀 흡수해 볼까 이런 또 의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화제를 좀 바꿔서요. 그 새 검찰총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근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수처라든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문재인 정권 가장 중요한 뭐 여러 가지 국정 과제 중에 검찰 개혁 상당히 중요한 국정 과제인데 지금 이 엇박자가 좀 나고 있고요. 어떻게 문무일 이런 분이 검찰총장이 됐을까요? 뭐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후보자 됐을 때부터 이제 예견된 일이고요. 네. 뭐 이런 겁니다. 문무일 총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검찰총장이 됐어도 현직 검사가 검찰총장을 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검찰총장을 할 때 수사권을 뺏긴 총장으로 검찰 역사에 기록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사실은 뭐 누구를 총장을 시키든 이제 마찬가지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약간 시선을 좀 정확히 좀 정리를 다시 해야 됩니다. 당사자이긴 하지만 이 문제는 입법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지 검사들한테 물어보고 수사권 조정합니까?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검찰총장의 의견은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고요. 정부에서 법안을 앞으로 내야 되는 법무부 장관, 대통령, 국무회의,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 각 정당, 이쪽이 훨씬 중요한 거죠. 이 문무일 검찰총장 이 얘기를 가지고 너무 검찰의 앞으로 개혁이 안 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권 기소권 문제는 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죠. 이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기사 썼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재헌국회 시절에도 이미 이 정부 수립하고 우리 국회 막 구성될 때부터가 논란이 돼. 그때 논란이 됐던 게 경찰하고 검찰 이 기소권을 어떻게 누구한테 줄 것이냐 할 때 나왔던 멘트가 그때 한 국회의원이 파쇼 경찰을 택할 거냐, 파쇼 검찰을 택할 거냐 뭐 이런 멘트를 했었어요. 아마 회의록 찾아보면 나올 텐데
그러다가 결국 그래도 아직은 경찰한테 이냐면 뭐 아직 주면 안 되고 검찰 뭐 외국식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게 이제 아마 일본 일제 때 이제 순사 무서움을 알아서 이제 그랬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참 한 70년 80년 된 논란인데요. 근데 이제 검찰 경찰 두루 이제 접해보고 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은 뭔가 검찰의 비대한 권력은 분명히 분산시키고 쪼개야 된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 대안이 왜 꼭 경찰에여야 되느냐. 사실 경찰이 더 심각한 거 아니냐. 왜냐면 쪽수로 봐도 지금 경찰은 13만 명이 넘고 이들 하나하나가 지금 가장 일반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매일매일 대면 접촉하는 부서들이고요. 검찰에 비해서. 그래서 훨씬 더 이 권한이 커졌을 때 그걸 쪼개는 방안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같이 나오는 게 지금 국가경찰제가 아니라 자치경찰제로 해서 쪼개면 수사권과 동시에 같이 가야지 지금 그냥 그 경찰에 대한 어떤 조직 개편 없이 이 수사 기소권 해서 수사권을 뭐 경찰이 된다. 이거는 조금 시기상조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게 단순히 검찰의 논리가 아니라 실제 어쨌든 좀 경찰의 수사권이나 일부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런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래서 검찰이 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 보면은 수사 기소권 문제가 가장 민감한 거니까 좀 뒤로 밀어놓더라도 차라리 공수처 같이 이런 부분들 사실 2002년, 3년 뭐 DJ 말부터 아니면 참여정부 초반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민정수석이 가장 아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이런 걸 먼저 대통령에게 선물로 주고 이후에는 여러 가지 협상 카드를 갖다 수사권, 기소권 조정 문제에서 좀 제시하지 않을까. 만약에 검찰 머리라면 그 정도 통밥은 굴려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경찰의 수사권을 일부라도 주면 위험하다 이 얘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에서 한 얘기고요. 우리 경찰이 지금 해방 직후의 경찰 수준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검찰의 권력이 독점되어 있는 게 문제죠. 기소권, 경범죄는 경찰에서 기소권 가지고 있죠. 좀 더 권한을 줘야 되는 거고요. 수사권을 지금 검찰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게 문제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만들어야 되고요. 또 다른 게 필요하다면 미국의 FBI처럼 따로 수사 전문 기관을 또 만들 필요가 있다면 만들어야 되고요. 물론 경찰, 지방경찰을 만들어서 이제 경찰의 권력을 분산시킬 필요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는 뭔가 해야 되는 겁니다. 검찰의 권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어떤 그 국민적 차원의 또 이제 특히 국회에서 어떤 결단 같은 게 좀 필요하죠.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아마 끝까지 버틸 겁니다. 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따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법사위에서 그냥 할 것이냐 논쟁이 있는데 법사위에서는 절대로 그 권한을 내놓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법사위에서 하자는 겁니다. 법사위원장이 누구죠? 권성동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고요.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 검사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또 법사위 안에 뭐 최교일 검찰 안에서 꽤 그 유명한 분이죠. 또 검찰 출신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검찰의 조직적인 어떤 이기주의를 앞장서서 지금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뚫지 못하면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검찰 개혁을 비롯해서 이른바 정권 교체를 한 의미를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앞으로 개혁은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거 맞는데 경찰 같은 경우 사실 검찰의 단순한 논리는 아닌 거고요. 사실 지금 보면 경찰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가장 전이었죠. 모든 것들 지금 한국 사회 가장 시끄러웠던 모든 것의 전이는 경찰이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도 이제 당연히 했지만 근데 지금 그래서 저 경찰이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권 어쩌고 하면 납작 엎드리자 이제 지금 그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해야 되고 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경찰 웃기지 마시오. 먼저 그거 니들 사과 제대로 하고 진상규명부터 먼저 한 다음에 그거 주장하라고 나서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의 어떤 기본적으로 인사권 사실 지금 정부가 다 쥐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아까 말했던 전국에 13만 명이나 되고 정보, 경찰, 경비, 수사 모든 게 하나 다 겹쳐져 있는. 그러니까 국정원과 검찰과 무슨 행정 조직 이게 하나에 다 있는 조직은 사실상 그런 기능이 다 있는 조직은 경찰밖에 없거든요. 수사까지 할 수 있고 일부분은 또 일부는 아까 말했던 경범죄 같은 건 기소까지 할 수 있고 사람들 만나서 정보 수집할 수 있고 보안 방첩 기능이 있고 심지어 집회 관리하고 거기에 전투경찰이라는 무력까지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검찰의 힘을 삐기 위해 경찰에 힘을 줘야 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의 어떤 권한에 대한 재조정도 함께 가야지 사실은
제가 뭐 경찰을 여러 번 겪어본 바에 의하면 검찰도 문제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부분이 함께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문제의 심각성은 그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하고 이제 권력을 이재경으로 만드는 핵심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출신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는 거고요. 또 그 검찰을 거의 어떤 정권의 사병화처럼 부린 사람이 바로 뭐 우병우 민정수석 등 검사 출신들인 거죠. 이 문제는 이제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최우선 과제로 놔야 되는 거고요. 제도 개혁을 할 때는 당연히 지금 김남일 기자 말씀하신 대로 또 그렇게 되면 경찰이 어떤 문제가 생기지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개혁도 이제 물론 같이 하는 게 옳겠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저 김태우 기자가 많이 쓰긴 했지만 지금 민정수석실에 사실 저 문제 검사라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결국 뭐 저희가 좀 정말 문제 있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검찰의 힘이라는 건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게 단순히 법률과 율사라는 법을 잘한다? 그럼 뭐 사실 법 잘하는 변호사나 판사를 쓸 수도 있지만 굳이 검사를 계속해서 어느 정권이든 우대하고 중용하는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뭔가 굉장히 어떤 정무적인 판단 능력. 그러니까 단순히 법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뭔가 정권의 유불리, 정부의 유불리,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유불리 이 따지는 머리가 괴이하게 잘 발달한다는 거죠, 조직 내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여러 판단일 텐데, 참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뭐 문무일 검찰총장이든 뭐든 이 부분에 그 머리들을 어떻게 좀 컨트롤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게 그것도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조국 민정수석으로 가능할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김남일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건데요. 87년에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정착된 이후에 우리나라 검찰이 대통령과 정권을 다루는 수법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임기 초반에는 그 이른바 개 노릇을 하죠. 임기 중반 넘어가면서 현재 권력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현 정권을 협박을 해서 검찰개혁 못하게 막고요. 정권 2한계에 다음 정권에 줄을 대서 이 전임 정권을 잡을 수 있는 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조직을 보호하고 개혁을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이 일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계속 되고 왔던 것이고요. 이게 검찰의 역사고 지금도 바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벌어지고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지금 제대로 단추를 잘 꿰서 시작하지 못한다면 이 굉장히 엄청난 저항, 또 국민들의 어떤 실망감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은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되고 법무부가 주도를 해야 되고 검찰총장의 의견이 뭐가 중요하겠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검찰의 속성 때문에 검찰의 어떤 반발 이런 것이 검찰 개혁에도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제 지금 걱정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세금 얘기를 이제 주로 나눠봤는데요. 지난 겨울 우리는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가서 새로운 세상을 열망했습니다. 소수 특권층이 권력을 사유화한 나라가 아니라 공공성이 회복돼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꿈꿨는데요. 그 증세는 무너진 공공성 회복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성장통 아닐까요? 세금 폭탄, 혈세 이런 감정적인 표현들로 반대만 하지 말고 무엇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일인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더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